서진희입니다. 3주 전 장애 팩트체크 첫 번째 주제로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핫 이슈적인 주제,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한 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장애인 복지 전체 예산은 3조 2,760여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6.1%, 1조 3천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으로 적용되면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도 여러 차례 공고하였고 긴급 구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어야 될 텐데요. 20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개정법과 관련해서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얼마 전 20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상정됐던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문제라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까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장애 팩트체크 두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없으셨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상상메이커 공식 SNS를 통해 사전 접수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0가지를 가지고 장애 팩트체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맞다. 그 전에 상상메이커 구독, 좋아요 아시죠? 네,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알아보고 갈게요. 때는 바로 2005년 겨울 경남 함안에서 혼자 살던 지체장애인이 계속된 한파로 수도관이 터지면서 방 안으로 넘친 수돗물이 얼었는데 함께 얼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대요. 이 기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장애인들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며 2006년 3월 20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서울시청 앞 노숙농성 39명 중증장애인의 삭발식, 서울 한강대교를 기어서 건너기 등 43일간의 노숙 농성 끝에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점차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었고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최초 시행된 후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네, 2019년 7월에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령이 개정되어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및 절차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이용하시고요. 또한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끝나면 서류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따른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수급 자격 및 등급 결정을 거쳐서 본인 부담감을 산정하고 통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네,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Q&A 10가지를 알아볼까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이미라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장기요양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중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만 65세 이후 무조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가 되더라도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활동 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어도 이를 포기한다면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무조건 넘어가야 하는가요? 그렇다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상상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을 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기존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어도 현행 제도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선시되기에 만 65세 이상이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노인장기요양 거부하고 활동지원 등급을 계속 받길 희망하실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기 위한 이의 신청 과정으로는 공단에서 판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 장기요양급여 판정을 받게 될 시 신규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 활동지원사 휴게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은 왜 그런 건가요? 이용자와 협의를 하게 되면 휴게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허혜영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2018년 7월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제외되면서 활동지원 중개기관 대부분이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경우에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와의 계약이 아닌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무시간 4시간 중 휴게기간 30분, 근무시간 8시간 중 휴게기간 1시간 이상 준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라고 뒤에 1시간 휴게시간까지 게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무 중에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는 현재의 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지키는 것이 향후에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이용자가 수면하는 시간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가능한가요? 네, 우기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중개기관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수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면 시간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자료, 예를 들면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활동지원사는 어디에서 월급을 받나요? 미니님의 질문인데요. 월급이 아닌 시급제 형태로 일한 만큼 활동지원사에게 주어집니다. 활동지원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급여가 제공되는데요. 평일 시간당 단가는 13,500원, 야간 및 공휴일은 시간당 1.5배, 2250원이죠. 여기서 중개기관 운영 수수료를 제외한 75%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활동지원사가 가장 많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현재는 한 기관당 월 근무 시간이 174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더 근무를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으신 활동지원사는 두세 개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서 근무를 하시거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가서 체력이 되는 한 근무 가능한 최대 시간만큼 근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정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질문. 지적장애 1급을 든 엄마입니다. 활동지원사가 힘들어서 더 이상 저희 자녀 케어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네, 이현주님의 질문이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저희가 실제로 활동지원사 근무 중인 분들과 인터뷰를 해봤어요. 실제로 활동 지원을 할 때 최중증 장애인보다 지적장애 1급을 지원할 때 돌발 행동으로 고생을 한 경험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또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해당 급여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지행동의 영역보다 신체적 수행 영역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적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적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 시 최대 며칠까지 활동 지원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은지님의 질문인데요. 우선은 공동간병인이 없는 병실의 경우에만 연간 30일 동안 활동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병명으로 인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활동 지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번째 질문, 활동 지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이 세 가지 서비스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효녀 심초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중복 이용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 이용을 끝내고 또 다른 서비스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방문 간호는 제공 시간에 따라 30분 미만에 36,110원, 30분에서 60분 사이는 45,290원, 60분 이상은 54,490원이고요. 방문 목욕은 차량 이용 시 74,470원, 미이용 시 67,150원입니다. 이 금액은 바우처 금액이고요. 자부담은 따로 산정이 되겠죠. 네, 드디어 9번째 질문. 장애인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가요? 네, 환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활동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설 외 이동만 가능하고 또한 시설장의 서류가 필요하며 시설 내에 있는 기간 동안은 활동 지원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사용이 가능한데 이럴 때 학교 장애인 승인서를 중개기관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질문. 매월 활동 지원 시간을 다 사용해야 하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2월은 되지 않나요? 찐이야님. 활동 지원 시간은 크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시간과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시간으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시간의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시간은 다음 달로 2월이 되지만 한 달 이상 바우처 시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새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군구에서 제공되는 바우처 시간은 2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발생한 바우처 시간은 당해 내에 사용해야 되며 내년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생겨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장애 팩트체크 2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편 어떠셨나요? 서울시에서도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루빨리 개선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죠?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개선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상메이커 공식 SNS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장애 팩트체크는 3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메이커 진이었습니다. 안녕!